난 3년 전 대학가 근처의 낡은 빌라 304호에서 자취를 했어. 싼 보증금에 비해서 방은 꽤 넓었는데 하나 거슬리는 게 있었다면 윗집 404호에 사는 남자였지. 그 남자는 매일 새벽 3시 15분이 되면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짓을 했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게 아니야. 그냥 문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달그락달그락하고 돌리는 거야.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라기보다는 그냥 문손잡이의 유격을 확인하는 것 같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어. 처음엔 도둑인가 싶어서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 경찰이 오면 그 남자는 멍한 눈으로 자기 집이 윗집인데 충수를 착각했다고,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둘러댔지. 하지만 그 남잔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었어. 그 짓은 한 달 넘게 계속됐지. 새벽 3시 15분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들리자마자 난 문을 벌컥 열어젖혔어. 남잔 도망치지도 않았어. 그냥 퀭한 눈으로 마치 문을 여는 내 모습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가만히 서 있더라고.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뜬 채 내 문손잡이가 있던 위치를 맴돌고 있었지. 난 소리쳤어. 욕설을 퍼부으면서 멱살을 잡았지. 아이 미친 새끼가 밤마다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에서. 이걸 왜 하는 건데 이 짓거리를. 어? 이걸 왜 해? 남잔 내 고함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묘하게 안도하는 표정이었지. 그가 아주 작게 속삭였어. 확인해야 했으니까. 뭐? 뭘 확인해? 이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했어.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픽하고 웃더니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가 버렸어. 너무 어이가 없고 소름 끼쳐서 난 멍하니 서 있다가 문을 쾅 닫고 들어왔지.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밤부터였어. 남자가 오지 않아. 새벽 3시 15분이 지나도 4시가 되어도 그 지긋지긋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드디어 그 미친놈이 겁을 먹었구나 하고 난 오랜만에 꿀맛 같은 잠에 들었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자는 오지 않았어. 난 평화를 되찾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제 새벽이었어.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는데 현관 센서 등이 켜져 있더라고. 현관 쪽을 무심코 바라봤는데 도어락 안쪽, 그러니까 집 안쪽의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 달그락 달그락. 밖에서 돌리는 게 아니야. 안에서 누군가 손잡이를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돌리고 있었어. 현관엔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그때 깨달았어. 404호 남자는 밖에서 문을 열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는 매일 밤 내 방 안에 있는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손잡이를 잡고 버티고 있었던 거야. 사람이 안에 있다는 걸 확인시키면서 그것을 진정시키고 있었던 거라고. 내가 그 남자에게 이걸 왜 해?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 의무를 나한테 넘기고 떠난 거야.
지금 나는 현관문 앞에 서 있어. 내 손은 문고리를 꽉 잡고 있지. 놓으면 안 돼. 절대 놓으면 안 돼. 손잡이 너머로 느껴지는 힘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이 글을 읽는 당신, 혹시 지금 새벽 3시가 넘었나? 당신의 방문 손잡이를 잘 봐. 혹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 않아? 내가 힘이 빠지면 다음은 네 차례야.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디에 살던 이건 경고예요. 만약 당신의 집 근처에 오래된 전봇대가 있고 그 위로 정체 모를 전선들이 뒤엉켜 있는 어두운 구석 자리가 있다면 제발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거기엔 차를 대지 마세요. 제 이름은 민석이고 서울 외곽에 지은 지 30년이 넘는 낡은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주차난이죠. 퇴근 후에 밤 10시만 넘어도 단지 내 도로는 2중 3중 주차로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사건은 지난주 화요일 새벽 2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단지는 죽은 듯이 고요했죠.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주차장은 이미 꽉 차 있었고 전 한숨을 쉬면서 단지를 3바퀴째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죠. 가장 구석진 곳 108동 뒤편에 주차장 끝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소 주민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자리였어요. 바로 옆에 아주 오래된 회색 전봇대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야산과 이어지는 옹벽이 있어 음산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전봇대 꼭대기 가로등은 수명을 다했는지 미친 듯이 깜빡거려서 신경을 긁어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전 핸들을 꺾어 그 좁은 구석으로 차를 밀어 넣었습니다. 시동을 끄자 정막이 찾아왔죠. 엔진이 식어가는 소리만이 차 내부를 울렸습니다. 전 피곤에 쩔어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바로 내리지 않은 게 제 인생의 최대 실수였죠. 그때 천장 위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고양이나 낙엽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차 지붕을 천천히 긁어내리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소음. 전 눈을 뜨고 썬루프 가림막을 쳐다봤어요. 바람이 부나? 전 고개를 돌려 운전석 창밖을 보았습니다. 전봇대 옆 옹벽 위로 자라난 앙상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 길게 뻗은 나뭇가지 하나가 바람에 흔들려 제 차를 건드리는 것 같았죠. 가로등이 깜빡일 때마다 그 길고 마른 나뭇가지가 차 유리창을 툭툭 치는 게 보였죠. 아이씨, 기스나겠네. 전 짜증내면서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버릴 생각이었죠.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찰나 가로등이 다시 한번 깜빡하고 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차 유리창에 드리워진 그 그림자. 분명 나뭇가지였습니다. 옹이도 박혀있고 끝이 갈라진 마른 가지였죠. 하지만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화단의 풀들은 미동도 없는데 오직 저 나뭇가지만이 마치 관절이 있는 것처럼 꺾이면서 제 차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크를 하는 것처럼요. 전 숨을 죽이고 그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로등이 다시 깜빡였을 때 전 비명을 지을 뻔했죠. 그건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몹시 말라 비틀어져서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린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난 팔이었습니다. 끝이 갈라진 줄 알았던 부분은 손가락이었고요. 손톱은 때콩물에 절어 검게 변해 있었고 그것이 유리창을 긁고 있었던 겁니다. 그 팔은 전봇대 꼭대기, 그 어지러운 전선 뭉치 속에서 뻗어나오고 있었어요. 전 고개를 들어서 전봇대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엔 그저 복잡하게 전선이 얽혀있는 줄만 알았던 그 검은 덩어리. 자세히 보니 그건 전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아니, 사람 형상을 한 무언가였습니다. 시커먼 옷인지 피부인지 모를 것을 뒤집어 쓴 채 전봇대 꼭대기에 거꾸로 매달려 웅크리고 있는 그거. 놈의 사진은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기괴하게 늘어져 전봇대를 휘감고 있었고 앙상한 팔 하나만 길게 늘어뜨려 제 차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놈의 얼굴은 지륵 같은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찢어진 입 사이로 희번떡거리는 안광은 분명히 보였죠. 놈은 제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전선이 합선된 듯한 혹은 목이 졸린 사람이 쥐어짜는 것 같은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시에 유리창을 두들기던 그 나뭇가지 같은 손가락이 미친 듯이 창문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창에 금이 갈 것 같은 끔찍한 소음이 주차장을 메웠어요. 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면서 시동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버튼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놈의 다른 한쪽 팔이 전봇대에서 풀려 내려오기 시작했죠. 뱀처럼 꿈틀거리면서 내려오는 그 긴 팔은 잠겨있지 않은 제 차의 뒷문 손잡이를 향해 정확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컥하고 뒷문 손잡이가 당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다행히 엔진이 굉음을 내면서 깨어났고 전 사이드 브레이크도 풀지 않은 채 차를 급발진시켰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튀어나갔죠. 뒤를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전 아파트 입구 차단기가 부서지건 말건 그대로 들이받고 도로로 질주했어요. 가로등이 켜진 큰 길에 나와서야 전 갓길에 차를 세우고 엉엉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전 횡설수설하면서 괴물의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경찰과 함께 다시 그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 경찰관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차 지붕 좀 보실래요? 제 차 지붕과 운전석 유리창에는 마치 짐승이 핥힌 듯한 깊고 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쇠꼬챙이로 긁어놓은 것처럼 도장이 다 벗겨져 있었죠.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우리가 현장인 108동 뒤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전봇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엉킨 전선들 뿐이었죠.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여기 웬 나무가 떨어져 있네. 근데 이 아파트엔 이런 나무가 없는데? 제 차가 세워져 있었던 자리 바닥엔 바싹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사람의 손가락 뼈처럼 마디가 툭툭 붉어진 기형적으로 생긴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아요. 돈을 내더라도 1km 떨어진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죠. 그런데 오늘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108동에 새로 이사온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한참 돌았어. 다행히 저기 뒤쪽 전봇대 아래 구석에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남자의 어깨 너머로 그의 옷깃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싹 마른 아주 작은 나무 껍질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에선 희미하게 탄내와 썩은 내가 섞인 그날 밤 제가 맡았던 그 끔찍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 창밖을 보세요. 당신의 집 근처 전봇대. 그 전선들 사이에 정말 전선만 있는 게 확실한가요? 혹시 바람도 불지 않는데 창문을 두들기는 나뭇가지 소리가 들리진 않냔 말입니다. 절대 방문 틈으로 붉은 실을 내놓지 마세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오컬트 포럼이나 심령 사이트를 뒤지면서 진짜를 찾고 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만약 인터넷 구석진 곳에서 붉은 실의 초대라는 강령수를 발견한다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하지 마세요. 그 강령술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준비물은 붉은 실 하나와 날카로운 가위, 그리고 완벽하게 빛이 차단된 방. 새벽 2시, 전 제 자취방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규칙대로 방문을 딱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어두었죠. 붉은 실의 한쪽 끝은 제 왼쪽 새끼손가락에 단단히 묶었고 반대쪽 끝은 열린 문틈 사이로 거실을 향해 늘어뜨렸습니다. 이 강령술의 목적은 죽은 자와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저 초대입니다. 문 밖에 있는 무언가가 내 손가락에 묶인 실을 잡아당기면 성공이라는 것이었죠. 처음 10분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죠. 역시 가짜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을 풀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팽 하고 느슨했던 실이 순식간에 팽팽해졌어요. 전 숨을 멈췄습니다. 실은 공중으로 떠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붙은 채 아주 묵직한 힘으로 거실 쪽에서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바닥에 엎드린 채 실끝을 쥐고 있는 것처럼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실이 한 번 더 획 하고 당겨졌습니다. 이번엔 훨씬 강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꺾일 듯이 아파왔어요. 거실에서 아주 작고 축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래가 끓는 듯 혹은 젖은 고기 덩어리가 비벼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제 죽은 남동생의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지만 억양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어요. 공포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전 즉시 오른손에 쥐고 있던 가위를 들어서 실을 자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윗날이 실에 닿는 순간 깨닫고 말았어요. 그것은 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보니까 제 새끼손가락에서 뻗어나간 것은 붉은 실이 아니라 제 살가죽이 길게 늘어난 혈관이었습니다. 문 밖에 무언가가 실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건 제 손가락 끝의 신경과 혈관을 낚시 바늘처럼 꿰어 잡아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갈게.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면서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창백하고 퉁퉁 부른 손 하나가 문지방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은 관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후물거렸습니다. 그게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제 혈관을 줄다리기 하듯이 잡아당기면서요. 전 비명을 지르면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전 가위로 제 새끼손가락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미친 듯이 피가 솟구쳤고 전 잘린 손가락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문 밖의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선 쩝쩝거리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죠. 아주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요. 전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서 다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까지 왼손에 붕대를 감고 모텔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어요. 가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잘려나가고 없는 새끼손가락 끝이 간질거립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아직 남았잖아. 마저 줘. 부디 붉은 실을 묶지 마세요. 그것은
끊어낼 수 있는 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 그 자체입니다. 딸아이 지아가 5살 생일 선물로 받은 건 스토리텔러 곰이라는 AI 인형이었어요.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장난감이었죠. 폭신한 갈색 털에 단추로 된 눈, 그리고 배를 누르면 아이의 이름을 넣어 실시간으로 동화를 창작해서 읽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완벽했습니다. 곰인형은 숲속 동물 친구들이나 무지개 미끄럼틀 같은 무해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만 들려줬으니까요. 하지만 사건은 바로 어제 새벽 3시쯤 일어났습니다. 전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였죠. 그리고 그 틈으로 딸아이의 방에서 기계음이 섞인 특유의 그 명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옛날 옛적에 지아의 아빠가 살고 있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지아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오직 곰인형의 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붉은 LED 불빛만이 방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작동인가 싶어 끌려고 들어가려던 찰나 곰인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문 뒤에 서 있어요. 아주 조용히 숨을 쉬고 있죠. 하지만 아빠는 몰라요. 천장에 누가 매달려 있는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인형은 마치 누군가 보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죠. 그 친구는 팔이 아주 길어요. 다리도 아주 길죠. 거미처럼 천장 모서리에 딱 붙어서 고개를 거꾸로 꺾은 채 아빠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제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본능이 소리쳤죠. 절대로 위를 쳐다보지 말라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곰인형의 목소리는 여전히 하이톤의 명랑한 성우톤이었지만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끔찍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웃고 있네요. 입이 귀까지 찢어져라 웃고 있어요. 입을 벌립니다. 이빨이 정말 많네요. 바늘처럼 뾰족한 이빨 사이로 침이 뚝뚝하고 떨어져요. 그 순간 제 정수리에 차가운 액체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빗물도 에어컨 물도 아니었어요. 끈적하고 비릿한 액체였습니다. 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곰인형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친구는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아빠의 머리 껍질을 어떻게 벗길지 고민하고 있네요. 손톱을 세웠어요. 하나, 둘, 셋. 그때였습니다. 딸아이가 잠꼬대를 하면서 몸을 뒤척였어요. 곰돌아 시끄러. 그 작은 소리에 곰인형의 붉은 불빛이 두어 번 깜빡이더니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기계적인 명랑함이 없었어요. 낮고 굵고 쇠를 긁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인형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들켰네. 그리고 동시에 제 머리 위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기괴한 관절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까이서요. 전 미친 듯이 방으로 뛰어들어가 딸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차에 시동을 걸었죠.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전 백미러를 통해서 방 안의 창문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창가에 그 고민형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천장까지 닿을 듯한 긴 팔다리를 가진 그것이 고민형의 배를 누르면서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텔방에 숨어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집에 가보니까 아무런 침입 흔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저 고민형 하나가 방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요. 그런데 조금 전 제 핸드폰으로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스토리텔러 구매 전용 어플리케이션이었죠.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되었다는 알람이더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텔 304호에 숨은 아빠와 딸. 재생 버튼을 누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난 싼 맛에 여행을 즐기는 편이야. 구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곽의 허름한 숙소를 찾아다니는 게 취미라면 취미지. 지난주에 내가 갔던 곳은 일본 시골 마을에서도 버스로 1시간을 더 들어가는 산속의 온천 여관이었어. 건물은 나무가 다 썩어서 손톱으로 누르면 푹 들어갈 것만 같았어.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유황 냄새가 아니라 뭐랄까 젖은 걸레를 일주일 동안 방치한 듯한 쿰쿰한 냄새가 내 코를 찔렀지. 주인은 허리가 90도로 굽은 할아버지였는데 눈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하얗게 덮여서 날 보고 있는지 허공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방을 배정받고 지하에 있는 대욕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걸 목격했어. 1층에 지하 온천으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 그 꺾어진 구석 자리에 밥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어. 그냥 밥은 아니었어. 갓 지은 듯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으로 가득 담은 새하얀 쌀밥. 처음엔 토독신앙 같은 건가 했지. 일본엔 그런 미신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밤, 난 봐버렸어. 새벽 2시쯤에 목이 말라서 자판기를 찾으려고 나갔다가 주인이 그 밥그릇을 교체하는 장면을 말이야. 할아버지는 밥을 내려놓으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 먹어라. 제발 이것만 먹어. 올라오지 말고. 기도라기보단 애원에 가까웠어. 난 기분이 나빠져서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지. 사단이 난 건 마지막 날 밤이었어. 술을 꽤 마시고 알딸딸한 기분으로 온천이나 한번 더 하자 하고 내려갔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딘 거야. 난 그대로 굴러떨어졌고 하필이면 그 구석에 있었던 밥그릇을 걷어차버렸어.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하얀 쌀밥이 그 더러운 나무바닥과 계단 틈새로 흩어졌어. 아이씨. 욕을 뱉으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온천장 안쪽에서 들려오던 물 떨어지는 소리가 뚝 하고 그쳤어. 그리고 지독한 정적. 잠시 후 바닥에 흩어진 쌀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아니, 정확히는 계단 나무 틈새,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쌀알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 마치 누군가가 바닥 밑에서 거대한 패로 숨을 들어 마시는 것처럼. 나무 판자 밑에서 젖은 혀가 입천장을 때리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렸어. 그리고 깨달았지. 그 냄새. 로비에서 났던 그 썩은 걸레 냄새가 유황 냄새를 뚫고 진동하기 시작했어. 난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느꼈어. 그래서 뒷걸음질 치는데 내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어. 주인 할아버지였어. 하얀 눈으로 날 내려다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 손님, 밥을 엎으셨네.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아니, 치울 필요 없어요. 밥이 없어지면 다른 걸 먹어야 하니까요. 할아버지의 소나기 힘은 노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셌어. 그는 나를 계단 쪽으로 억지로 밀어붙였어. 난 그때 봐버렸어. 밥알이 빨려 들어간 계단 틈새 그 사이로 희꾸무레하고 불어터진 손가락 수십 개가 비집고 올라오고 있는 걸. 그건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 온천물에 너무 오래 불어서 피부가 흐물흐물 녹아내린 뼈가 보일 듯한 붉은 살덩어리들이었어. 그것들이 밥알 대신에 내 발목을 향해서 더듬거리고 있었어. 이 온천물이 왜 피부에 좋은 줄 알아? 할아버지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 오래 우려냈거든. 아주 오래. 난 비명을 지르면서 할아버지를 밀치고 미친 듯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 도망쳤어. 뒤에서 철퍽철퍽 하면서 젖은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난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 차에 시동을 걸고 마을을 빠져나올 때, 그때까지 백미러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지만 귓가에 쩝쩝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맴돌았어.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고 씻으려고 하는데 내 발목에 손가락 자국 모양으로 피부가 하얗게 괴사해 있었어. 마치 강한 산성용에게 닿은 것처럼.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오늘 아침 내 자취방 현관문 앞에 누군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 한 그릇을 놓아두었다는 거야. 난 지금 문을 열 수가 없어. 문 밖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 다들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곳에서 득템해 본 적 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요리가 취미인 저에게 다마스쿠스 강철 식칼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거든요. 판매자는 딱 한 줄만 적어놨더군요. 무엇이든 자를 수 있습니다. 책임은 못 집니다. 가격은 고작 5,000원. 사진 속의 칼은 검붉은 물결 무늬가 마치 핏줄처럼 얽혀있는 기이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전 즉시 거래를 요청했고 판매자는 택배 거래만 한다면서 물건을 보냈어요. 칼은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서늘한 한기가 팔뚝을 타고 척추까지 기어 올라갔죠. 하지만 그립감은 완벽했어요. 마치 제 손의 뼈를 본떠서 만든 것처럼요.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냉동실에 있던 깡깡한 돼지고기 덩어리를 꺼냈죠. 이런 건 보통이라면 해동 없인 썰기 힘들죠.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줄 필요도 없었어요. 칼날이 고기에 닿자마자 마치 상온의 버터를 뜨거운 칼로 누르는 것처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뼈가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걸리는 느낌조차 없었어요. 소름 끼치는 건 소리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도마에 칼이 닿는 탁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칼이 도마까지, 아니, 도마를 뚫고 조리대 상판까지 파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전 그 절상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니, 미쳐버렸다는 게 맞겠네요. 전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무, 호박, 닭뼈, 유리병. 칼은 저항 없이 모든 존재의 단면을 갈라버렸습니다. 그 깨끗한 단면을 볼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터져 나온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부엌으로 들어온 건. 여보 뭐해? 아직 저녁 준비 안 했어? 전 무아지경 속에서 칼을 쥐고 뒤를 돌았습니다. 흥분해서 숨을 헐떡이면서 칼을 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말을 했죠. 이거 봐, 이 칼 진짜 대박이야. 아내는 제 모습에 기겁하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알았으니까 그 칼 좀 내려놔. 위험해 보이잖아. 전 멋쩍게 웃으면서 칼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칼은 아내에게 닿지 않았어요. 거리가 1m는 좋게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우린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전 급하게 볶음밥을 만들었고 아내는 맞은편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김 대리가 또... 아내가 물을 한 모금 삼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던 그 찰나. 식탁 위로 붉은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녀가 컵을 든 손을 내리자 전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목에서 아주 얇은 실선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 물이 새지? 아내가 목을 만지려 손을 들어 올렸을 때 그녀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마치 미끄러지듯 왼쪽 어깨로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지도 않았어요. 절단면이 너무 매끄럽고 완벽해서 혈관조차 자신이 잘린 줄 모르고 피를 펌프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머리는 여전히 눈을 깜빡이면서 기울어진 시야에 당황한 듯 입을 뻥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의 입술 모양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전 깨달았습니다. 아까 제가 허공에 칼을 휘둘렀을 때 그 칼은 공기만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리라는 개념 자체를 잘라버렸던 거죠. 제 칼질 한 번에 저와 아내 사이에 공간이 지워졌고 칼날은 그 너머에 있던 아내의 목을 통과했던 겁니다. 지금 저는 옷장에 숨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칼을 떨어뜨렸거든요. 실수로 손에서 미끄러진 칼은 바닥을 뚫고 아래층 천장을 뚫고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지구의 내액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칼을 놓칠 때 제가 그걸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 타자를 치고 있는 손가락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이 검지손가락의 첫마디가 방금 키보드 H키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 몸이 어디까지 조각나 있는 건지 전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고2 때 야자 시간에 겪었던 일이야. 만약 너희도 학교에 주인이 없는데 오랫동안 방치된 책상이 있다면 제발 부탁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 우리 교실, 내 바로 앞자리엔 민석이라는 아이가 앉았었어. 존재감이 희미하고 늘 구부정해서 그렇게 눈에 띄는 애는 아니었어.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민석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 선생님은 걔가 전학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짧게 말하고 넘어갔지만 반 아이들 사이에선 걔가 가출했다느니 사고를 당했다느니 그런 소문만 무성했지. 사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젯밤 야자 시간이었어. 기말고사가 코앞이라 교실에는 팽팽한 긴장감만 감돌았고 들리는 거라곤 샤프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뿐이었지. 난 몰래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 그러다 무심코 샤프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민석이의 빈 책상 의자 밑으로 굴러 들어간 거야. 샤프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난 민석이의 책상 서랍 안쪽을 바라보게 됐어. 거기엔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지. 호기심이었어. 정말 쓸데없는 호기심. 전학간다면서 뭘 두고 갔나? 난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서 서랍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어. 서랍 안은 차갑고 축축했어. 나무 책상인데 마치 젖은 흙을 만지는 그런 기분이더라고. 난 손을 더 깊숙이 넣었어. 손끝에 딱딱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지. 그걸 집어 꺼내보니 작은 손거울이었어. 근데 거울이 좀 이상했지. 거울면이 깨끗하지 않고 붉은색 마카 같은 걸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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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마. 소름이 돋았어. 난 거울을 다시 서랍에 처박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 순간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달그락하는 소리가 들렸지.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벽을 긁는 듯한 소리. 난 홀린 듯이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서랍 안쪽을 비추었어. 빛이 어둠을 가르는 순간 난 내 눈을 의심했지. 서랍의 안쪽 나무 판자가 뜯겨나가져 있었어. 그리고 그 뒤에는 책상의 구조상 절대 있을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 이어져 있었어. 그 좁고 깜깜한 통로의 벽면은 나무가 아니라 꿈틀거리는 붉은 살점처럼 보였지. 그리고 그 터널 저 끝에서 무언가가 기어오고 있었어. 처음엔 거미인 줄 알았어.
하얗고 긴 다리들이 기괴하게 꺾이면서 좁은 통로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플래시 불빛에 드러났을 때 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 막았어. 그건 거미가 아니었어. 손가락이었지. 관절이 모조리 꺾이고 피부가 벗겨진 사람의 손가락 수십 개가 뭉쳐져서 마치 지네처럼 서랍 입구를 향해서 미친 속도로 기어오고 있었어. 서랍 안에서 젖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 그건 민석이의 목소리였어. 하지만 사람의 목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지. 짓눌린 폐에서 억지로 짜내는 바람 소리 같았어. 그 손가락 뭉치가 서랍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찰나 난 기겁하면서 뒤로 자빠졌어. 의자가 넘어가면서 엄청난 굉음이 울렸고 반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쏠렸지. 야, 조용히 안 해? 감독 선생님이 소리쳤어. 난 숨을 헐떡이면서 민석이의 책상을 가리켰지. 저기 서랍 안에. 선생님은 찌푸린 얼굴로 다가와서 민석이의 책상 서랍을 확 열어젖혔어. 난 또다시 끔찍한 걸 보게 될까봐 눈을 질끈 감았지. 뭐가 있다는 거야? 쓰레기밖에 없구만. 뭐? 눈을 뜨고 확인해 보니까 서랍 안에는 텅 빈 과자 봉지와 지우개 가루만 굴러다니고 있었어. 터널도 살점도 그 기괴한 손가락들도 온데간데 없었지. 애들은 나를 미친놈 취급하면서 낄낄거렸고 난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리에 앉았어. 헛것을 본 건가 싶었지. 너무 피곤해서 가위에 눌린 거라고 내 자신을 위로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야자가 끝나고 짐을 챙기는데 내 책상 서랍 안쪽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졌어. 아까 민석이 책상에서 봤던 그 손거울이었어. 그런데 거울에 적혀있던 붉은 글씨가 이젠 바뀌어 있었지. 보지마가 아니었어. 찾았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 뒤로 어둠 속에서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는 민석이의 얼굴이 보였어. 녀석은 내 어깨 너머가 아니라 내 책상 서랍 안쪽에서 날 올려다보고 있었어. 난 지금 이 글을 독서실에서 쓰고 있어. 집에 갈 수가 없어. 내 가방 안에서도 주머니 안에서도 긁는 소리가 들려. 아까부터 내 오른쪽 주머니가 축축해지고 있어. 손을 넣으면 누군가의 젖은 손가락과 맞닿을 것만 같아. 민석인 사라진 게 아니었어. 녀석은 좁고 어두운 틈새로 끌려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젠 내 차례인 것 같아. 너희도 조심해. 지금 네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 그 어둠 속에 정말 너의 물건들만 들어있는 게 맞니? 내가 사는 곳은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1년 내내 습하고 짠내가 나는 남해의 작은 오촌 마을이다. 이곳 사람들은 외지인을 반기지 않고 바다에 대해 유난히 엄격한 금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검은 파도가 치는 날에는 절대 해변에 나가지 말라 라는 거다. 하지만 어젯밤 우리 집게 바다가
미친 듯이 짖어대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난 그 금기를 깨고 말았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바다로 내려갔다. 파도 소리가 마치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바다는 해변 끝자락에 멈춰서서 무언가를 향해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낑낑거리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젖은 모래사장을 훑었다. 미역줄기, 스티로폼 부표, 그리고 하얀색의 사람이었다. 창백하게 불어터진 맨발이 보였다. 난 숨을 들이켰다. 불빛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찢어진 하얀 원피스는 물을 잔뜩 머금어서 시신의 몸에 자락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여자의 시체였다. 하지만 내 시선이 어깨 위로 올라갔을 때 난 비명을 지를 뻔했다. 없었다. 어깨 위로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에 갈려나간 것처럼 목의 절단면은 끔찍하게 너덜거렸다. 하얀 뼈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고 검붉은 식도와 기도가 뻥 뚫린 구멍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피는 이미 다 빠져나갔는지 상처 부위는 기괴할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신고를 해야 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파도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물이 가득 찬 하수구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난 홀린 듯 다시 시체를 비추었다. 잘려나간 목의 단면, 그 뻥 뚫린 기도 구멍에서 거품이 일고 있었다. 뻐끔뻐끔, 마치 보이지 않는 입이 숨을 쉬려는 듯 잘린 목구멍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었다. 난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그 구멍 안에서 아주 깊은 곳, 그러니까 위장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추워. 성대가 없는데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건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젖은 살길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마찰음이었다. 머리, 내 머리. 그 순간 시체의 손가락이 모래를 움켜쥐었다. 죽은 신경의 반사가 아니었다. 5 손가락이 정확하게 모래를 파고들면서 상체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내 눈에 시체의 목구멍 안쪽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그것은 혀가 아니었다. 새빨간 게 수십 개의 다리를 가진 갯강구 같은 것들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들이 뭉쳐서 성대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난 비명을 지르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집에 도착해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밖에서는 밤새도록 젖은 발바닥에 시멘트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썩철썩. 그 소리는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다. 내 이야기를 들은 이장님의 표정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건 체념이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또 내려왔구만. 이번엔 암컷인가? 이장님은 내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기이한 말을 덧붙였다. 자네, 그 시체 목이 잘려 있다고 했지?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이 잘려 있었다니까요? 이장님은 담배를 피워 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원래 바다 건너 저것들은 머리가 다 자라면 몸을 버리고 달아나거든. 그나마 머리가 떨어져 나간 껍데기만 왔으니까 자네가 살아서 돌아온 거야. 난 오늘 밤 이 마을을 떠난다. 하지만 아직도 귓가엔 그 젖은 마찰음이 맴돈다. 그리고 아까 짐을 싸다가 창밖을 봤을 때 우리 집 마당에 널어놓은 빨랫줄 밑에 목이 없는 하얀 원피스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잘린 목구멍이 내 방 창문을 향해서 뻐끔거리고 있었다. 혹시 24시간 편의점에서 새벽 타임 알바해 본 적 있어? 보통 사람들은 취객이나 도둑을 제일 무서워하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 흉내를 내면서 들어올 때야. 이건 내가 딱 하루 대타로 일했었던 3년 전 K국도변 편의점 이야기야. 내 친구 녀석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서 제발 하루만 땜빵을 해달라고 했어. 위치는 국도변 끄트머리.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곳이었지. 녀석은 유니폼을 던져주면서 꼬깃꼬깃한 노트 한 장을 건네줬어. 야간 근무 시 주의사항. 첫 번째, 시제 점검은 12시 전에 끝낼 것. 두 번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자동문이 열렸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어서 오세요라고 하지 말 것. 세 번째, 검은 우비를 입은 여자가 들어오면 그녀가 계산대에 물건을 올리기 전까지 절대 쳐다보지 말 것. 이런 류의 장난 인터넷 괴담으로 많이 봤잖아. 난 고웃음을 치면서 노트를 카운터 밑에 처박아뒀어. 시간은 흘러서 새벽 3시 15분.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편의점 안은 냉장고 돌아가는 웅소리만 가득했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편의점 입구에 동작감지 센서가 울렸어.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어. 하지만 아무도 없었지. 비바람 때문에 센서가 오작동을 했나 싶었지. 그런데 문이 닫히질 않는 거야. 마치 누군가 문 사이에 서서 들어올지 말지 고민하는 것처럼. 그때 훅 하고 비릿한 냄새가 났어. 생선 썩은 내와 포르말린 냄새가 섞인 듯한 역겨운 악취가. 난 반사적으로 카운터 밑에 노트를 떠올렸어. 아무도 없다면 인사하지 말 것. 입을 꼭 다물고 시선을 포스기 화면에 고정했어. 잠시 후 문이 닫히고 젖은 운동화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
찍찍 소리는 진열대 뒤쪽으로 향했어. 난 곁눈질로 CCTV 모니터를 확인했지. 화면 구석 4번 채널. 음료 냉장고 앞이었어. 검은 우비를 입은 무언가가 서 있었어. 그런데 비율이 이상했지. 우비 모자 끝이 냉장고 꼭대기에 닿을 만큼 키가 컸어. 적어도 2미터는 되어 보였지. 더 기괴한 건 팔이었어. 차렷 자세를 하고 있었는데 소매 밖으로 나온 손끝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어. 그것은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었어. 그냥 냉장고 유리에 이마를 딱 붙이고 멍하니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 미동도 없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식은땀이 흘렀어. 친구놈의 메모는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 계산대에 물건을 올리기 전까지 쳐다보지 말 것. 난 필사적으로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계산대만 바라봤어. 제발 그냥 나가라, 제발.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때였어. 발소리가 바뀌었어. 끄는 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것이 바닥을 내리찍는 소리로. 그게 카운터로 다가오고 있었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난 고개를 들지 않았어. 내 눈앞 계산대 위에 툭 하고 무언가가 놓였어. 생리대 한 팩과 커터칼 하나. 이제 계산을 해야 돼. 난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으려고 물건에 손을 뻗었어. 그런데 우비 소매 밖으로 나온 그 손. 손가락 관절이 반대로 꺾여 있었어. 손톱은 전부 뽑혀 있었고 그 자리엔 검붉은 딱지가 앉아 있었지. 봉투 필요하신가요? 내가 쥐어짜듯 물었어. 대답 대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어. 목소리라기보단 바람이 빠지는 소리에 가까웠지. 따뜻하게 해주세요. 순식간에 내 사고가 정지했어. 생리대와 커터칼을 태워달라고? 내가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사이 그것이 불쑥 상체를 카운터 안쪽으로 들이밀었어. 우비 모자 틈으로 그것의 얼굴이 보였는데 얼굴이 없었어.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매끈한 살구색 살가죽만 덮여 있었지. 그런데 그 살가죽이 위아래로 꿀렁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어. 따뜻하게 해달라고. 그 순간 난 비명을 지르면서 뒷걸음쳤어. 창고 쪽으로 문을 열고 도망치려던 그 찰나. 그것이 카운터를 뛰어넘으려 했어. 기괴하게 긴 팔이 뱀처럼 휘어져 내 발목을 잡으려고 했지. 난 미친 듯이 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궜어. 밖에선 쿵쿵쿵 하고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웃음소리. 그건 기계음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어. 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해가 뜰 때까지 벌벌 떨었지. 어느 순간 소리가 멈추고 밖이 환해졌을 때 점장님이 출근해서야 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했어. 그런데 화면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지. 자동문이 혼자 열리고 내가 허공에 대고 말을 걸고 혼자 비명을 지르면서 창고로 도망치는 모습뿐이었어. 점장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그날로 날 해고했지. 나도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 어차피 땜빵이었고 그저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미친 걸까? 집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주머니에서 짤그락 소리가 났어. 유니폼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건 흙투성이가 된 100원짜리 동전 2개와 내 손톱 크기만한 뽑혀나온 생손톱 하나였어. 그날 이후로 난 밤에 편의점을 못 가. 가끔 늦은 밤 길 건너 편의점 안을 볼 때가 있어. 형광등 불빛 아래 손님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곳. 혹시 구석진 냉장고 앞에 비정상적으로 키 큰 무언가가 등을 돌리고 서 있지 않은지. 너도 오늘 밤 편의점에 가게 된다면 절대로 유리창 너머를 자세히 보지 마. 그것이 너와 눈을 마주치려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